이준석 젓가락 막말 박살낸 뉴미디어의 집단지성.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지난 20대 대선을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올드 미디어의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평가들이 떠돌았는데 아예 의미 없는 평가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트위터 등 SNS 공간이나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이 매체들에 힘입어 당내 경선에서 이겨 대선 후보가 되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보수 신문들과 종편들이 쏟아내는 대장동 의혹 등의 네거티브 공세를 캠프 공보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마다 퍼붓는 윤석열 대세로는 후보 1인의 개인기로 돌파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게다가 정서적으로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선거 동영상이나 슬로건, 이미지들까지 낡은 감수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는 뉴미디어에 어울리지 않는 소스들이라 매체의 특성인 자발적 확산에 제한을 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0.73% 차이는 뉴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한 올드 미디어의 마지막 존재감을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절반의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이다. 레거시들만의 영향력으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민낯과 충격적인 조직도가 그려지고 있는 리박스쿨 등 전통적인 댓글 조작단의 활동들까지 감안해보면 지난 대선에서의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은 조작이 강력히 의심되는 가짜 뉴스와 왜곡된 이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보도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조장되는 편견은 물밑에서 이뤄지는 악마화가 마치 사실일 수도 있다는 듯한 착시를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정 선거 기간은 너무도 짧았고 레거시들이 포털과 메신저, SNS와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힘은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사이비까지 아우른 종교 집단의 맹목적 충성은 그 화력을 쉽게 꺼지지 않게 하는 장작이었다. 반면 뉴미디어의 영향력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물론 속도는 여전히 빨랐고 콘텐츠의 양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의 현장 라이브 중계는 레거시와 여론조작, 댓글 조작이 만든 그물을 뚫고 생생한 현실을 보여주며 희대의 무능과 물에 몰상식의 표본이던 윤석열 부부를 폭로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는 레거시의 막강 화력이 발산될 때면 순간 상쇄되었고 너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콘텐츠들은 소비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선택되기에 발빠른 효율적인 각성으로 이어지기에는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했다. 요컨대 집중력과 순간 장악력에서 종교 집단의 충성도와 레거시의 장악력을 앞세운 미디어 조작단들이 집단지성의 자발적 헌신을 앞섰다는 말이다. 그들은 레거시에 종속된 뉴미디어 활용법을 통해 단기 승부에 치중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 뉴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재명의 부활을 만들어낸 쏘리 제명 운동은 뉴미디어가 그 특유의 영향력 확산 방식 때문에 장기전에선 진정한 승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진짜 미디어 연구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명박이 구축했고 박근혜를 탄생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시절 윤석열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미디어 조작단이 대오 프로젝트를 통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온전히 도맡아서 수사했고 결국 그들과 특수관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 조작단의 배후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주동자들은 가벼운 실형에 그쳤으며 실무 경력자들을 모조리 선처했다. 윤석열이 희대의 사이버 내란을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인사 담당자들은 오히려 그를 중용하고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했다. 이후 선처된 실무자들은 은폐된 배우들에게 재고용되었고 지방의 기인으로 치부되던 명태균은 은밀히 실력을 발휘하면서 여론조작의 플레이어로 채택된다. 이영수와 이세창, 전광훈 등이 가담하며 행동대가 확보되자 또 한 번 미디어 조작단은 레거시와 함께 정권을 찬탈한다. 이를 옆에서 지켜봤던 30대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에서 밀려나면서 아예 자신만의 미디어 조작단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미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레거시 미디어의 진행자들과 제작진들, 출연자들과 돈독한 인맥을 쌓았고 뉴미디어의 스피커들과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교분을 쌓았다. 물론 필요할 때 화력을 키워줄 팬덤을 커뮤니티에서 관리해왔다. 그가 FM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선택한 이유는 동시대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남자들이 유민처럼 많이 모여 있었고 특별한 운영 규칙이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팸코에는 누구나 주목을 받을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 곧바로 포텐 게시판으로 가서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룰이 있다.
겉으로는 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 게시판에서 40개 정도의 추천만 있으면 되기에 100여 명만 잘 조직되어 있으면 소수가 계속 특정한 콘텐츠를 포텐에 올리는 일이 가능하다. 활동 포인트인 잉여력이 쌓이게 되면 등급을 올리거나 다양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가 폭로한 바와 같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선동하기 좋은 인프라로 평가된다. 자극적이고 시선을 끌 수 있는 콘텐츠에 아무래도 추천이 쏠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추가 일정 시간에 집중되면 아무리 좋은 글도 포텐 게시판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일정한 집단이 사실상 게시판을 장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준석이 지난 총선에서 공영훈이란 거함을 침몰시키는 방법은 여론조사와 레거시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모델이었다. 본인이 스스로 동탄 모델이라고 명명한 선거 전략이 이런 여론의 조작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우선 커뮤니티에서 줄기차게 네거티브를 진행하며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는 콘텐츠가 커뮤니티를 넘어 메신저나 뉴미디어 매체를 타고 돌게 만든다. 두 번째 단계에선 명태균식의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시점까지 꾸준히 따라잡고 있는 수치를 보여준다. 마치 네거티브가 먹혀들고 있다는 인상만 주면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선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추세를 기사화하고 공표 금지 직전에 진행되는 방송 토론에 관심을 쏠리게 만든다. 네 번째 단계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 토론에서 허위사실까지 섞여 있는 강력한 폭로를 던진다. 라이브에 쏟아지는 상대 후보 비난 댓글은 이후 다른 언론들이 이를 인용한 보도가 쏟아지도록 만드는 동기로 작용한다. 4월 5일에 채널A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정정 보도를 하며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만 선거는 뒤집혔고 이준석은 드디어 마삼중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회에 입성한다. 이 모델은 정확히 이번 대선에서 반복되었다. 라디오 방송 토론 수준이 아니라 더 규모가 크고 집중도가 높은 지상파 TV토론이 되었을 뿐 같은 전략으로 이준석은 지지율 10% 선을 넘어 15%를 달성하고는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으면서 보수의 젊은 대권 주자의 자리에 홀로 등극하기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 라이브로 진행된 지상파의 토론이었지만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엄청난 비난들이 오히려 상대 후보가 아닌 발화자 이준석에게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뉴미디어의 즉각적인 영향력과 집단지성이 얄팍한 동탄 모델을 곧바로 박살낸 것이었다. 미디어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이준석의 전략에서 어떤 점이 동탄 모델과 달랐기에 실패했는가가 아닐 것이다. 이런 미디어 조작단의 협잡이 계속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를 그르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리박스쿨만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호 프로젝트 선거 모략이 동탄 모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